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준 거 스카이조 수학 이정환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객관식 3문제, 주관식 3문제에서 19번, 20번, 21번, 그다음에 28, 29, 30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했었어요. 남은 주요 문항들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 여기 번호는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들으셔도 되고 전부 다 들으셔도 되고. 자, 알겠죠? 자, 봅시다.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했어요. 자, 그 말 자체는 일단 순열의 수가 맞겠죠. 차례로라고 했으니까. 자, 그랬는데 이거나 이거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사실 13번 문제는 이미 19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풀었던 생각과 똑같은 수학적 확률 문제예요. 똑같이 결국 확률의 덧셈 정리,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문제죠. 왜? 얘도 문제 출제자가 발문이 똑같죠. 결국 어떤 사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출제가 케이스별로 해줬으니까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날 또 사건이 중복되겠죠. 자, 그걸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앞에 첫 번째 던지는 거 6가지, 두 번째 던지는 거 6가지, 36에다가 내가 일단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자, 저번에도 선생님이 19번 풀 때도 똑같이 풀었어요.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B, A랑 B랑 같을 사건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빼기,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자, 여기에는 결국에 내가 카운팅해내는 거는 절대값 A마 3 플러스 절대값 B마 3이 2다. 이걸 만족시키는 수학상 A, B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도 계획을. 여기는 A랑 B랑 같으면서 얘는 경우의 수 구하기 쉽겠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여기는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일어난다. 얘이면서 얘이다. 그러면 결국 그걸 먼저 카운팅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랑 B랑 같으니까 밑에 줄여버리면은 2배의 A-3 값이 2다. 그럼 절대값 A마 3이 얼마다? 1이다. 자,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개의 차이가 1 나와야 되니까 2 또는 4가 되겠죠. 그럼 순서상은 A랑 B랑 같으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연립방식 풀게 되면은 2,2랑 4,4라는 순서상이 존재한다.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경우의 수는 두 눈의 수가 같은 거니까 1, 1, 2, 2, 3, 3, 4, 4, 5, 5, 6, 6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자, 다음 요 경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개 더해서 2다. 그럼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2개 더해서 2니까 0, 2. 그쵸? 크게 먼저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0. 그 다음에 1, 1.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당연히 이산적인 변량 2개니까 표를 그려도 괜찮겠지만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보다는 먼저 일단 구하는 자체가 쉽기 때문에 먼저 큰 틀을 잡으시고 덧셈 정리구나.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건 결국은 더해서 2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얘도 A마 3이고 B마 3이니까 사실 케이스 분류는 3가지로 했지만 이 수형도는 삭제해도 괜찮겠죠. 둘은 동시에 처리해버려도 괜찮다. 고배 법칙 바로 계산해버리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A마 3이 0 되려면 A가 얼마 나와야 돼요? 3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A가 3.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될 수 있는 값이 2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나 돼도 되고 B값이 1이 돼도 되고 B값이 얼마나 됩니까? 5가 돼도 되겠죠. 따라서 A가 3으로 픽스됐을 때 B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얘네들은 수형도 삭제 2 곱하기 2 총 4가지가 있겠죠. 얘는 고배 법칙.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다. 자, 1, 1이에요. 그러면 얘는 A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4, A가 2. 그죠? 자, 그거에 따라서 B도 똑같이 4, 2. 그래서 2가지 총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있겠죠. 즉 A가 4일 때 A가 2가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B 역시 4, B 역시 2.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각각 B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네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각각의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A라는 사건 딱 하나만 보고 B라는 사건 딱 하나만 보고서 쉽게 경우의 구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한 번에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랑 동시에 날 거 있잖아. 그거 빼면 돼. 즉 문제 출제자가 뭐 해줬다? 케이스 분류해줬다. 출제자가 케이스 분류해줬어요. 무슨 접속사로? 또는으로. 그럼 반드시 중복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주면 이 사건 하나하나 구할 때는 절대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답만 계산해 볼게요, 이제. 자, 그럼 66에 36 분의 첫 번째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4니까 8이죠. 8 더하기 6이니까 14 빼기 2, 12. 따라서 정답은 얼마? 3분의 1이다. 해가지고 정답 몇 번 나옵니까?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15번 완성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완성형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보통 중복조합 또는 통계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가형과 나형이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적 귀납법이 바로 공통범위 출제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도 가형과 나형의 즉 공통 과목이 수학적 귀납법이 있다 보니까 같이 출제가 되다가 이게 분리가 됐었어요. 수열이 원래 나형만 출제가 됐었다가 이게 안 나왔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계속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같이 또 이제 수원이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다시 이게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수학적 귀납법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것을 또 이제 막 수능에서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겠지. 사실 그렇게 떠들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확률 같은 게 나오면 좀 더 부담인데 이렇게 나오면 땡큐죠. 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모든 자연수 n이에요. 그럼 당연히 스타트항이 뭡니까? 1이죠. 모든 자연수니까 1일 때 일단 성립함을 보이셔야 되고 분명히 뭐 n은 k일 때 또는 n은 m일 때 점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성립함을 뭐합니까? 가정하죠. 그러면 이 가정한 걸 뭐 문제에서 스타라고 주게 되면 우리는 이 스타를 뭐해서? 이용해서 반드시 빈칸 문제에서 얘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항 이게 점화 관계죠. 그래서 얘를 보일 때 얘를 반드시 빈칸 쓸 때 뭐한다? 사용한다. 그러면 증명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가정한 거지만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죠. 이때는 성립한다는 걸 보였어. 그럼 이런 거잖아. 1을 딱 성립함을 보였어? 1을 넣었어. 그럼 성립하는 거죠.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함을 보였으니까 1이면 2, 2면 3, 3은 4.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뭡니까? 가정한 것을 그 다음 번째 k 플러스 1일 때 증명할 때 반드시 사용한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봅시다. 자, n이 1일 때 당연히 스타트항, 점화를 걸기 위해서 스타트항인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자연수의 첫 번째 1항일 때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m일 때 그러면 당연히 내가 m 플러스 1일 때도 분명히 이 사이에 있을 거예요. 왜?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m일 때는 네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그 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이다. 그래놓고 한 개의 양을 더 늘렸습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냥 뭐 밑줄 치라고도 좀 하기가 민망해. 그냥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다. 이제 가정한 거니까. 언제? 요때.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자, m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보다 하나 증가했죠. 그럼 얘는 시그마예요. 시그마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항상 완성형 문제는 기본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해서 n번째까지 더한 합이 주어진 거죠. 얘는 하나 늘어났죠. 근데 여기 잘 관찰해 보시니까 얘가 뭡니까? 얘예요. 그럼 얘는 결국은 뭡니까? 아,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이 수열의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랑 같다고 나와 있고 얘는 플러스 1, m 플러스 1번째를 여기다 대입한 그 항이 빠져 있죠. 이 줄에는.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등호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바로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구나.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문제에서 일반항을 줬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반항을 주어졌기 때문에 자, 저기다 뭐만 대입하면 됩니까? m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해 보면 돼요. 자, 그럼 2에 전개할게요. 자, 이 m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 놓고 2배에 m 플러스 1에다가 m. 그 다음에 더하기. 자, m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m.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있던 그 더하기 꼴에는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봤어요. 그럼 빈칸을 보니까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네모고 뒤에는 m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봤더니 잘 묶여져 있네. 그 여기에 곱하기 얘인가? 얘려면 그 뒤에 얘가 있어야 돼. m 곱하기 2의 m 마이너스 1승.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내 기억력 보소. 자, 뭡니까? 2의 m제곱에 m 플러스 1제곱이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2의 m의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 했습니까? fm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것만큼을 등호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건 여기죠. 이제 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은 더하기로 연결됐는데 가로 묶었대요. 그럼 여기에 가에 들어갈 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얘였던 거예요. 그럼 2에 m의 m 플러스 1제곱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네? 근데 이것만 갖고 오면 안 되잖아. 인수분해했구나. 여기도 2에 m의 m 플러스 1이 있네. 이쪽에는 없다. 따라서 가에 들어가면 뭡니까? 2에 m의 m 플러스 1이라는 걸 방금 봤고, 그러면 이 나에 들어갈 말은 분명히 얘랑 뭐 한 거니까? 묶은 거니까. 공통인수로 묶은 거니까 여기에 남은 거 누구? 1. 여기에 남은 거 플러스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게 나가 아닌가? 그러면 얘가 나이려면은 확인 마지막. 요거랑 남은 게 요거랑 처리했을 때 이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빨간 색깔 확인해 봅니다. 빨간색 확인해 보니까 남은 게 마이너스에, 자, 여기도 보시니까 얘도 공통인수죠. 지수가. 그럼 얘는 2의 역수잖아요. 그럼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2분의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난 마이너스 1. 요렇게 남게 되죠. 자, 그래 놓고 요것을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이것만 같으면 돼요, 얘랑.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리니까 오케이, 맞네. 따라서 네가 나에 들어갈 말이구나. 그러면 g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였다? 2의 2m 플러스 2제곱이었다. 이렇게 쉬워요. 어렵지 않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성립한다 가정했습니다. 플러스 1이에요. 하나 늘어났어요. 시그마에 대한 2에. 그러면 결국 n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m 플러스 1번째 항 요걸 구하는 거다. 일반항 나와 있다. 대입하자. 그리고 식의 관찰. 끝. 자, 그럼으로써 따라서 성립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 f에다가 뭐 집어넣으래요? 3 집어넣으래요. 그럼 3 집어넣으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12죠. 그래서 2의 12제곱. 자, 그 다음에 G에다 7 넣었어요. 그럼 7 넣으면 2, 7에 14에다가 2 넣으니까 16이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4제곱. 답은 16.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뭐 완성형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도 홍익과 통계에서 나올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나올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완성형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는다.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너무나 쉽다. 알겠죠? 자, 간과하지 마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문제예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ft라는 이 함수식이 바로 뭐냐면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이거든요. 그럼 실수 k 값을 구하면 그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나 k 값 구하러 가자예요.
그러면은 그 k 값이 ft, t에 관해서 나타낼 거니까 마지막에 극한만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뭐 극한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걸 설명할 때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사실 직선 x는 k, 두 곡선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만 해설한다고 치면은 사실 뭐 괜찮지만은 자, 봤을 때 이렇잖아요. 함수가 y 이퀄 exponential 2분의 x 그다음 y 이퀄 exponential 2분의 x에다가 자, 더하기 3t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냥 뭐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래프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일단 이 두 함수를 쳐다봤을 때 공부합시다. 이 문제는 그냥 풀어도 되겠지만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기본이에요. 자, 이거 밑이 얼마입니까? 루트 2예요. 그렇죠? 자, 밑은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루트 익스포넨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y 이퀄 a의 x다라고 되어 있을 때 지수에서 밑, 즉 거듭 제곱꼴에서 밑은 이 앞에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뭐라고 합니까? 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자, 그럼 봐봐. 얘하고 얘하고는 결국 밑이 같은 두 개의 뭐가 주어졌다? 지수 함수가 등장했다. 왜 등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둘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관계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 대칭이동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럼 둘은 무슨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다. 그 평행이동 관계를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y 이퀄 2에 2분의 x를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y 이퀄 얘를 2에다가 2분의 x 플러스 6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함수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x 플러스 6분의 t를 대입한 거니까 결국 이 함수 입장에서 x 플러스 6t를 대입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x축 방향으로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6t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t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리고 이 함수 입장에서 얘를 읽으면은 이 대신에 x 마이너스 6t를 대입한 거니까 결국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은 6t만큼 이동하면은 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x축 방향의 평행이동 보조선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문제풀이 때에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평행이동 보조선, x축으로 평행이동 보조선, y축 평행이동선, x축, y축 동시에 평행이동했을 때의 보조선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y 이퀄 2의 x잖아요. 그리고 얘가 y 이퀄 2분의 x의 3t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x축과 뭐예요? 평행한 직선이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평행이동 보조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그냥 x값이 같다예요. 얘는 평행이동 보조선이 아니죠. 왜? 이 두 함수의 관계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관계만 있기 때문에 얘는 x축 방향으로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이동 보조선이 맞지만 이 보조선은 뭡니까? 그냥 이 점과 이 점 P하고 Q의 x 좌표는 같아 라고 그려준 일러예요. 얘는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보조선이고요. 두 개가 다릅니다. 왜? 그거는 이 두 함수의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포인트, 공부합시다 라고 했었죠. 뭘 공부하자? 항상 함수가 두 개 이상 등장했을 때,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들의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대칭성, 주기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지만 결국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같이 등장하면 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특징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건 그 관계를 잘 리딩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심하게 어렵진 않겠지만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그 K 값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보니까 이거 PQ의 길이랑 QR의 길이가 같대요. 그럼 QR의 길이는 이게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이거잖아요. 자, 얼마만큼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t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6t가 되는 거예요. 아, 됐다. 그럼 이 6t랑 얘랑 같은 거네. 그러면 이 길이는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 뺀 거니까 아, 됐다. 그럼 갑시다. 결국 이제 나는 평행이동 분사를 읽었고 6t라는 이 길이랑 뭐랑 같은 거냐면은 자, 여기다가 k 대입한 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2분의 자, k 플러스 6t에서 익스포넨셜 2분의 k 요것을 뺀 것과 어떻다? 같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 뭡니까? k 값이죠. 자,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그게 t에 관해서 나타낼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6t예요. 그래서 이걸 다 썼는데 얘가 원래 3t였으니까 좀 뽀개면은 2에 3t죠. 그리고 2에 2분의 k 그다음 마이너스 2에 2분의 k가 됩니다. 그럼 나는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치환해도 괜찮겠지만 그냥 이렇게 갈게요. 2에 3t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게 k죠. 자, 2에 2분의 k예요. 자, 얘는 0이 되려면 이 t가 얼마야 됩니까? 0이어야 되는데 t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 그랬어요. 따라서 절대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겠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3t-1분의 얼마가 된다? 6t가 된다. 그러면 지수 자리를 표현하니까 로우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ln이죠. 따라서 ln에 6t 익스포넨셜 3t-1이 되겠네. 자, 그래서 k 값은 2 곱하기 ln에다가 6t의 익스포넨셜 3t-1이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ft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자,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ln에다가 익스포넨셜 3t-1분의 6t가 된다. 결국은 합성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어디지? 자, 수능이래. 6월 30번 가형 에서도 gx라는 이 극한 자체가 리미트로 정의되어 있었고 결국 절대값으로 또 이제 합성이 돼 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리미트라는 것은 이쪽에다가 먼저 극한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듯이 얘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이거부터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3t-를 나왔어요. 자, 한번 복습. 리미트 자, t가 0으로 갈 때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1분의 t다. 이게 얼마입니까? 1이죠. 따라서 익스포넨셜 t-1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냥 뭐로 바꾼다? t로 바꾼다. 됐어요? 자, 그러면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3t로 바꾸시면 돼요. 아, 그럼 이만큼은 3t 따라서 얼마다? ln 2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디 갔어? 2 어디 갔어? 그치?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2 ln 2다. 따라서 객관식 맞추면 ln 4. 정답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극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자,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다시 뭘 공부하자? 미치 같은 두 개의 지수 함수 또는 미치 같은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등장했을 때 그 보조선에 좀 집중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 보조선이었고 x값이 같다라는 보조선이다. 그럼 누가 결정한다? 두 함수의 관계. 자, 만약에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동시에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어떤 점만 볼게.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일로 오겠죠. 그럼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이동한 거에서 이 보조선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뭐를 준다? 이거 생략하고 이 보조선 준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어떤 발문이 등장한다? 그 평행이동한 것의 비율, x좌표분의 y좌표의 비율인 그 기울기가 존재하는 그 직선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즉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랑 그다음에 기울기가 뭐 2, 3, 뭐 루트 3 이런 직선들이 등장했을 때 항상 그게 평행이동 보조선인가? 라는 것에 집중해서 항상 공부한다. 그거는 이 두 함수의 관계를 리딩하는 것이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1부터 7까지 하나씩 적혀져 있는 7장 카드가 있는데 이 7장 카드를 모두 다 한 번씩 사용해서요.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분모는 7팩토리얼 분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우의 수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거를 세셔야 되는 겁니다. 즉 순열의 수를 세는 건데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느냐. 즉 두 가지 숫자에 대해서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서 아마 이 문제를 볼 때 턱 막히지 않았을까. 즉 16번까지는 스무스하게 가다가 17번부터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보세요. 4가 적혀져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 선생님이 갑자기 문제를 왜 천천히 읽었냐면은 자, 경우의 수 문제랑 확률 문제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풀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풀이는 다양할 수 있어요. 문제 경우의 수 구하는 건 누구는 빠르게 구하고 누구는 좀 천천히 그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고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풀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 시험장에서 푸는 건 나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확률 문제 풀 때 다 주관식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 답지를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케이스 분류해서 내가 끝! 이게 딱 생각이 들어야 돼. 완벽히 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가형시험지랑 나형시험지를 봤을 때 가형시험지에서는 주관식인데 나형시험지에서는 객관식.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풀 때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유는 뭘까? 답이 보이니까. 그쵸? 어느 정도 답이 예측이 되잖아요. 딱 내가 구했을 때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셔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4가 적혀져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숫자가 적혀져 있고요. 5가 적혀져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있대요. 선생님이 그럼 이 문제를 이해했을 때 딱 어느 정도 생각이 드냐면은 봐봐요. 숫자 카드는 1부터 시작해서 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4라는 카드의 바로 양옆이라 그랬죠. 바로 양옆. 그 말은 4라는 건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내가 수열을 7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족군과 나족군을 읽었을 때 이 생각은 바로 들어야겠죠. 맨 앞에 놓이는 카드 그리고 맨 뒤에 놓이는 카드에는 절대 뭐가 올 수 없습니까? 4 또는 5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바로 양옆이란 말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구성을 좀 해봐야 되는데 4라는 바로 양옆에는 얘보다 큰 숫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가 한정이 돼요. 즉 4라는 숫자 카드에 5, 6, 7, 그 바로 양옆에는 5, 6, 7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5라는 카드에도 제한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4라는 카드에도 제한이 걸렸는데 지금 이 5라는 카드도 이 양옆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왜? 4보다 큰 숫자가 몇 개나 있기 때문에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봐보자. 나라는 조건 일단 먼저 독립적으로 봐볼게. 그럼 5라는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양옆에 아직 여러분들아 배열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NPR 이게 순열의 수죠. 순열의 수라는 것은 이중 구조예요.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하고 그만큼 뽑은 걸 나열하겠다. 즉 선택, 구성부터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5라는 숫자 카드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되니까 5보다 작은 숫자면 1, 2, 3, 4 중에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또 4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얘하고 두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속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 당연히 분류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4랑 5랑 지금 종속된 관계예요. 즉 말하면은 이 4 양옆에 4를 먼저 기준 잡으면은 4 양옆에 5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나 조건을 해석할 때가 달라지겠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시작인데 그 첫 번째가 자 4라는 걸 기준을 잡아도 되고 5라는 걸 기준 잡아도 돼요. 근데 케이스 분류는 내가 기준을 잘 잡아서 잘 분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라는 양 옆에 누가 올 때? 5가 올 때.
그러면 케이스 분류 끝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완벽하게 분류되는 거니까 4 양옆에 누가 오지 않을 때? 5가 오지 않을 때. 그러면은 완벽하게 배반 사건으로 분류됐고 얘랑 얘랑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배열이죠. 그 완벽히 분류 끝. 이거 말고는 분류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구성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 여기에 4가 왔고, 자, 분명히 여기는 5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분명히 5 또는 6 또는 7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5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5 말고도 하나가 더 오셔야 되겠죠. 자, 그럼 잘 봐봐요. 6, 7 중에서 일단 내가 하나를 구성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5, 6이 온다 하더라도 또는 5, 7이 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얘든 제한 조건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수형도를 펼쳐보면은 자, 5, 6이 온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수형도 중에 하나. 그럼 5, 6을 여기다 뭐 하시면 됩니까? 배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 6을 여기다 배열했을 때 몇 가지입니까? 2가지예요. 2팩토리얼 정확하게. 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상황을 가기 위해서 여기에 수용도랑까지 펼쳐보는 거예요. 왜? 5한테는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그럼 5 있고 4 여기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긴 7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또 5의 양 옆에 여기에는 분명히 작은 숫자만 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카드는 1 올 수 있고 2 올 수 있고 3 올 수 있고 원래 4 올 수 있는 4가 왔으니까 1, 2, 3 중에 하나 오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수용도를 펼쳤는데 그 한 가지 수용도에 대해서 3가지가 각각 다 존재한다. 3C 1이 되겠죠. 그럼 그 중에 한 가지 수용도를 선택해보자. 3이 왔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만큼 3, 5, 4, 7이라는 이 배열은 나머지 카드, 즉 4개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1 있고 2 있고 6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과 이것들을 이제 배열하시면 되는데 이만큼은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를 뭉탱이로 잡아서 이들은 배열을 해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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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배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나름 저 가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가와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4양 옆에 5가 올 때에 대해서 먼저 배열을 해놓고 그럼 얘네는 배열을 바뀌면 안 되겠죠.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뭐 해놨기 때문에 카운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배열을 바꾸지 않으니까 뭉탱이 놓으면 되지. 약간 이웃한다 우리가 구성했듯이. 그러면 얘를 뭉탱이로 묶어놓고 남은 카드를 같이 7자리에 배열이 되겠네. 그러면 이것들을 봤을 때는 남은 7자리니까 즉 이 4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겠구나. 그럼 뭉탱이가 만약에 이렇게 오고 여기 1이 오고 2가 오고 6이 오고 즉 이 4팩토리얼 2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배열해 본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가 있겠구나. 됐네.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일단 계산해 보면은 2, 2는 4, 3, 12 곱하기 24다. 계산하지 않을게요. 좀 이따 어차피 확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5가 오지 않아요. 그럼 5가 오지 않는다면은 방금 1번에 대한 케이스를 풀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선생님 봐봐. 지금 해설할 때 보면은 선생님도 잠깐 말이 좀 템포가 좀 늦어졌죠. 항상 신중히 풀어야 돼요. 그렇죠?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면 4 양옆에 5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봐봐. 4 양옆에 5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4 양옆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였지? 얘보다 큰 숫자가 오는 거니까 5, 6, 7인데 얘는 올 수 없대. 그치? 분류해놨으니까. 그럼 6, 7이 오는 건 2팩토리얼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럼 2팩토리얼 가질 수 있는 거야.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써놓자. 6, 7이야. 근데 여기에는 6과 7에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 이제 5라는 숫자는 분명히 뭐 여기 있을 거 여기 있을 거 뭐 몰라요. 그렇죠? 5라는 것은 또 얘네들이랑
아예 독립이니까. 그럼 5라는 카드 양옆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보다 작은 숫자. 얘보다 작은 숫자를 보니까 결국 1, 2, 3, 4는 이미 썼으니까 오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초이스해서 여기다가 일단은 배열을 하는 가짓수를 보시면 되고, 그럼 얼마다? 3, C, 2. 그걸 얘라고 생각해 보면 이 팩토리얼까지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그 배열 한 가지를 써보면 1,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끼리는 이미 내가 배열을 고려했고 이들끼리도 이미 배열을 했어. 그죠? 자, 그러면 얘 뭉텅이 잡고 얘 뭉텅이 잡고 남은 카드 뭡니까? 3카드. 그럼 이 세 개를 그 7자리에 대해서 배열해 주면 되겠죠. 그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또 카운팅해 보면은 6, 4, 24. 그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7 팩토리얼이니까 7, 6, 5, 4 팩토리얼이죠. 24에다가 여기에 24 곱하기 3 케이스 분리했으니까 12 곱하기 24. 그래서 24 약분해 주시고 그 남은 것들 보시면은 자 3도 약분할까요? 그러면 3, 1, 3, 4, 12. 여기 1 남죠? 그리고 3, 2, 6이죠. 그러면 얼마야? 70. 그치? 70까지고 여기 1 더하기 4죠. 그죠? 1 더하기 4, 5야. 그래서 약분하시면은 5, 1은 5에다가 20이니까 5, 4, 20. 14분의 1이다. 해가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거고 사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는 절대 무리가 없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4라는 카드하고 5라는 카드에 분명히 제한 조건이 걸렸었죠. 그럴 때 이 4 양옆에는 얘보다 큰 수, 얘보다 작은 수일 때 여기에 5가 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5 앞에 또 4가 올 수 있다는 거. 4 양옆, 5 양옆에. 그래서 종속관계라서 이걸 일단 분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러면 이 양옆에 올 수 있는 카드들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카드에 대해서 먼저 뭐하고 배열을 해주고 그거를 묶어서 제한 없는 것들과 다시 뭐 하겠다? 배열해주겠다. 먼저 제한된 것들에 대해서 특정된 카드들에 대해서 먼저 배열을 해놓고 구성, 배열까지 다 해놓고 제한 조건 없는 남은 카드들과 다시 뭐 하겠다? 배열하겠다. 먼저 구성해서 배열하고 제한된 카드에서 배열하고 남은 카드들과 함께 이 구성된 것들을 다시 뭐 하겠다? 배열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봅시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나형 문제에서는 21번으로 등장했었어요. 자, 한번 같이 공부할게요. 자, 두 곡선 y equal 2의 x랑 그 다음에 y equal 2차 함수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등장했다는 것부터 자체가 사실 이거는 예전 기출문제에 보면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특강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봤었을 것이고 뭐 안 풀어본 학생 없었을 것 같아. 일단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지수 함수하고 다항 함수죠. 다시 말하면 초월 함수하고 다항 함수예요. 얘네들이 만나는 두 점이라고 줬어요. 그럼 한마디로 교점이라고 줬는데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면 연립하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다항함수하고 초월함수하고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점이라는 것의 의미보다는 결국 얘하고 얘 위에 두 개의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점이기도 하고 이 위에 점이기도 하다라고 읽는 게 맞겠죠. 즉 연립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문제의 발문은 실근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문이 등장하는 거죠. 야, 이거 구할 수 없어. 이거 구할 수 없어.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경계되는 숫자. 경계되는 숫자. 이 실수의 위치를 한번 찾아.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말한 이 교점, 즉 다시 말하면 이 만나는 점들의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해 줄래? 그 위치를 파악하는 보통의 발문들은 함수값 비교, 기울기 비교.
이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이차함수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공부합시다. 물론 풀이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는 왜 등장합니까? 라고 하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고1 때에는 사실 이차함수는 최대 최소 이것 때문에 일단 등장한다라고 배웠어요. 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형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 당연히 이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대칭성이죠. 왜 가형 시험지에 나오겠습니까? 선대칭성이에요. 다음,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 있어요. 이 변화율은 즉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요 점은 알려져 있죠. 이 둘의 항상 뭐다? 중점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차 함수가 나오면 사실 딱 요 정도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사실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물론 다 쓰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딱 어떤 함수가 등장했어요. 사실 지수 함수가 등장하는 이유 자체는 지수 함수끼리 같이 등장을 하거나 뭐 지수 함수랑 로 함수 같이 등장한다면은 문제 출제가 다르겠죠. 하지만 지수 함수로서는 점근선 정도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 정도, 뭐 아래로 볼록한다는 정도, 저 y = 2x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요 정도 딱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일단 대칭성이 좀 포인트 맞춰야겠죠. 아무래도 이차 함수가 메인일 거니까. 그러면 이차 함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가 2야. 여기는 -1이고, 자, 여기는 1이에요.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수 함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20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교점 여기를 x1이라고 했죠. 이건 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것도 x2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에서 첫 번째 뭐라고 시험 문제에서 나왔냐면은, 야, 이 지수함수랑 이차함수랑 만나는 교점 중에 양수 쪽에서 만나는 요점 있잖아. 요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라는 이 실수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노는 거냐면 이 2분의 1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얘보다 왼쪽에 위치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지수함수하고 이차함수가 뭐 생깁니까? 이 점에서 교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연립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교점이 생겨요. 그럼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뒤바뀌죠. 물론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고 해서 뒤바뀌는 건 아니죠. 자, 어떨 때 빼고? 스치듯이 접해서 스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교점들에 대해서는 이 스접만 제외한다면 항상 위치 관계가 뒤바뀌기 때문에 무엇으로 비교하면 됩니까? 함수값으로 비교한다. 그것은 함수값으로 비교한다. 왜? 위치 관계가 뭐 되기 때문에?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관계가 체인지 된다. 그러면 내가 2분의 1이 왼쪽에 위치하니 오른쪽에 위치하니를 봤을 때에는 2분의 1이 이쪽에 존재한다면
2분의 1을 같은 값을 찔렀을 때 이 지수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2차 함수값이 더 뭐야 됩니까?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수함수에 넣은 함수값이 더 커요. 아, 그러면 2분의 1의 위치는 x2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분의 1을 함수값 비교해보면은 자, 2의 2분의 1제곱 얘랑 그 다음에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게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비교하기 힘들다면은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뭐에서 비교됩니까? 제곱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겠죠. 4분의 8이가 더 커요. 아, 그러니까 양수니까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입한 값이 더 크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은 어디에 있다? x2보다 왼쪽에 위치해야 같은 값을 찔렀을 때 결국은 여기에서 위쪽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기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니까 분명히 기억에서 풀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니은번 봅시다. 그 니은번에서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y2 마이너스 y1 이 두 교점의 y좌표의 차이랑 그 다음에 x좌표의 차이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물론 딱 봤을 때 이게 더 크다 그랬죠. 자, 딱 봤을 때 그냥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바로 나눈 학생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상태로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거의. 왜? 이거의 차이와 이거의 차이를 눈으로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 위치를 줬잖아요. 1이라는 경계, 2분의 1, 루트라는 경계, 2분의 1 경계수를 줬는데 이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부등식을 적절히 변형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x2가 더 크다고 했죠. 부동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x2-x1분의 y2-y1이라는 이것은 1보다 작니? 그럼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바로 1입니다. 그러면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점이니까 이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읽어주면 될까요? 이번엔 기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비교하는 거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보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이고 2예요. 1이고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기억번에서 알아낸 사실은 이 x2라고 하는 이 점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아? 라고 돼 있어요. 근데 y equal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식도 주어졌습니다. 2차 함수에서의 평균값 정리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결국 얘는 교점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2차 함수 위의 점이고 지수 함수 위의 점이다 라고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평값 정리를 이용해보면 결국 얘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이 점의 위치는 이게 x1이었으니까 이 2차 함수의 특징상 얘는 뭐가 되겠다?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다. 그러면 얘랑 평행한 거니까 결국 이 2차 함수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겠다. 이 접선을 구할 수는 없겠죠. 왜? 이 점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역시 뭘 찾으셔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접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데가 어딘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도함수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4x죠. 그러면 얘가 언제 1이 돼? 얘가 언제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점이 누구야? x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여기가 0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역시 또 비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기억번에 의해서 어떤 걸 알았냐면은 x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번에 의해서 알아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뭐 1보다 작다 뭐 요 정도 일단은 그림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1이라는 것의 위치는 결국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쪽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뭐 정확하게 이 실근을 완벽히 추정한 건 아니지만은, 자, 일단은 내가 알아낸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0보다는 왼쪽에 위치하겠죠. 자, x1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이거 두 개의 합의 중점이니까 두 개를 더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x1 더하기 x2라고 하는 것은 얘 두 개의 최소값이니까 가장 작은 걸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사실 볼 필요가 없는데 얘를 반으로 나눴어요. 왜? 이거에 위치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번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죠. 니은번도.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어디에 위치한다? 얘보다 왼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자,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을 보시는데 디귿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y1, y2 두 교점의 y좌표의 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자, 뭐보다 작냐?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기억과 니은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x좌표들이에요. 얘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평균 변화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값 정리해서 접선의 기울기로 갔어요. 그렇죠? 이차함수의 특징. 그러니까 2분의 x와 x2에 대한 위치를 알아냈어요. 자, 전부 다 x좌표, 교점의 x좌표의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위에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차함수를 썼다면 여기서 일단 지수함수 써보자. 얘는 뭡니까? 2분의 x1. 얘는 2분의 y, x2.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x1 더하기 x2.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자, 그래 놓고 어차피 얘가 지수꼴이니까 얘도 지수꼴로 다 맞출 수 있죠.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는 2의 0제곱이죠. 그러면 y 콜 2x라는 것은 증가함수니까 부동항이 안 바뀌고 이 부동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얘를 확인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랬을 때 어차피 내가 니은번에 의해서 참이에요. 왜요? x1 더하기 x2 분의 2, 즉 x1과 x2의 중점은 마4분의 1보다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얘는 큰 거 맞죠. 그래서 참이에요. 그러면 두 개 더했을 때 음수냐? 그러면 교점의 x좌표들이니까 두 개의 합이 음수라는 얘기는, 자,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뭡니까? 양수였죠. 그럼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큰지만 알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뭘 이용하면 됩니까? 이차함수의 대칭성 고려해 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지수함수가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기도 하고, x2 얘를 대칭성을 딱 가져오시면은 결국 x2보다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2보다 x1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의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죠. 그러니까 두 개 될 때는 당연히 뭡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디귿번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했던 거는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가 아니더라도 초월함수하고 다항함수는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직선이 등장하면 평행이동 보조선, 보통 그렇게 출제를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곡선, 곡선이 등장해서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실근의 위치를 파악해라. 결국은 함수값과 기울기 비교로서 기억리니가 합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있었고 사실 여러분들이 예선 기출문제 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칠판 정리하고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왔어요. 사실 인부할문을 딱 읽었을 때는 공차 줬으니까 기준항만 주면 된다.
근데 그 기준항은 꼭 첫 항일 필요는 없죠. 어차피 공차 알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도 되고 왼쪽으로 뻗어나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그런 생각 들 거고, 근데 이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합을 SN이라 했어요. 그때 주어진 1항부터 K항까지의 합, 1항부터 K 플러스 2항까지 합이 주어졌고, 그때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이 K 값을 구하세요. 그럼 K 값을 구하게 되면 몇 번째 항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26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볼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얘가 등차수열이래요. 뭐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이렇게 네임이 붙여진 이런 수열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기준항을 아셔야 되고, 이 기준항은 꼭 첫 항일 필요는 없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선.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알면 된다? 공차. 얘를 알면 사실 이 수열은 얼마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뻗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어.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조건에서는 뭘 줬냐면은,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A의 2K번째 항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숫자가 놓여있니? 근데 K는 자연수인데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니? 그렇지? 그럼 난 K 값이 뭐니?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건을 뭐로 준 거냐면은 이 AN이라는 수열의 합으로서 정의를 준 거예요. 수열의 합. 그래서 1항부터 K번째까지 이거의 합이 마이너스 16이야. 그 다음에 1항부터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2야. 야, 그래 놓고 공차는 2야. 그러면 너가 궁금한 건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인지가 궁금한 거고, 그래서 합을 줬어요. 굳이 합으로 가져둘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수열학과 일반항사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것까지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얘는 SK예요. 1항부터 K번째까지. 그럼 여기다가 A의 K 플러스 1번째 항, A의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를 더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이 마 16이니까 이게 얼마다? 4다. 일단 여기까지 하나 공부. 자,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식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공식의 느낌으로 너네한테 다가오면은 적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걸 딱 듣자마자 그치? SN에서 SN-1 뺀 거는 AN이고, 이건 일반적으로 2항부터 성립하고, S1은 1항부터 N항까지 1항까지 합이니까 AN이랑 똑같아. 이게 생각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S6에서 어떤 수열에서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했으면은 1항부터 6항까지 1항부터 3까지 뺐으니까 이 수열의 네 번째 항,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 이 수열의 여섯 번째 남아있겠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수열이 있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이 자체가 수열학과 일반항사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이 수열의 K 플러스 1번째 항과 K 플러스 2번째 항에 더한 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A, K 플러스 1 더하기 A의 K 플러스 2예요. 자, 이게 얼마야? 마 12예요. 그런데 이 수열에 뭘 알고 있습니까? 공차를 알고 있어요. 공차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니 몇 개의 등차 수열의 합을 알고 있으면은 중항을 보라 했잖아요. 등차 중항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몇 개의 곱이 등장해서 등비의 수려면은 등비 중항의 포인트만 해서 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볼라 했었어요. 해봤어. 얘 등차 중항은 2분의 2K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게 홀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자연수가 돼야 안 돼? 안 돼. 얘가 자연수가 안 돼. 그치? 그 말은 내가 궁금했던 건 뭐지? 공차는 2라고 줬어. 기준항이 필요해. 기준항이 없어.
근데 기준을 알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항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풀이로 가야지. 그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차피 내가 뭘 알고 있으니까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밑에서 줄여버리세요. 어차피 내가 등차 중으로 바꾸는 이유도 두 개의 항을 하나의 항으로 줄여서 본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되잖아. 얘는 여기다가 한 개 항 넘버 커진 거니까 이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0이야 왜? 4인데. 그죠? 얼마입니까? 1이죠. 아, 그래서 AK 플러스 1은 얼마다? 1이다. 자, 그러면 내가 얘가 1인 걸 알았어요. 그럼 AK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준항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항이 첫 항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당황할 수 있겠죠. 선생님 몇 번째 항인데요? 나도 몰라요. K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1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 K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다? 마16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야, SK가 분명히 이 수열의 1항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의 항의 합이 마16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 값이 1인 거를 알고 있어. A에 K 플러스 1번째 항의 넘버가 얼마인 걸 알고 있다? 1인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구하는 게 뭐다? A1부터 AK까지 합이 마16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나열해 보면 되잖아. 왜? 기준항이 주어지고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차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AK번째 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2만 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자, 다음에 A의 K-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A의 K-2번째 항, 그리고 이쪽으로 줄어듭니까? AK까지 끊었을 때 얼마다? 마16이다. 즉, 여기까지 끊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그걸 찾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그다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지. 얘가 얼마? 마이너스 5죠. 그래놓고 A의 K-3, 마이너스 7이죠. 잠깐 스톱. 자, 그냥 계산적인 얘기인데 홀수들의 합이죠. 홀수들의 합, 1부터 시작한 홀수들의 합은 항상 그 항의 개수의 제곱으로 똑같죠. 합이. 4개니까 얘가 딱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아, 이만큼이 마이너스 16이구나. 그럼 이런 얘기네.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했을 때의 합이 얼마다? 마16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게 얼마다? 1이다. K값 얼마다? 4.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뭡니까? A의 2K니까 A의 8번째 항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일반항 구할 필요도 없죠. 이게 K가 얼마였습니까? 4였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5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내가 A의 8번째 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1로부터 스타트해서 더해 나가면 되겠죠. 뭐를? 공차를. 항의 차이 몇 개 차이 납니까? 3개 차이 나요. 물론 그냥 나열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1로부터 스타트해서 다시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의 차이 몇 개 나니까? 3개 차이 나니까 공차를 몇 번만 더 해주면 돼요? 공차를 3번만 더 더해주면 된다. 맞나? 뭔 소리야? 공차가 얼만데? 2잖아. 공차가 얼마? 2. 공차를 3번만 더해주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진짜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걸 공식으로 만드는 건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하면은 당연히 공차 알아야 되고 기준항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 첫 항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딱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준항을 딱 알아요. 기준항이 뭐 100번째는 상관없어요. 공차를 알아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그 차이를 보고서 쭉 와서 A의 3번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쫄로 가서 A의 한 150번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 뭐 공식으로만 수열을 공식으로 안다는 거는 조금 너무 사고가 잡힌 거죠, 그렇죠? 다음 27번 봅시다. 자, 27번 문제가 이게 나형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정답률이 높겠죠. 근데 우리 이제 가형 친구들은 이게 27번에 확률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죠. 확률 진짜 많이 나왔고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케이스를 하는 것부터가. 왜냐하면 이거 케이스를 할 때 잘못했으면 이제 답이 틀리거든요.
아마 여기서 탁 막혔을 것 같아, 주관식 왔을 때. 그래도 26번까지는 나름 스무스하게 왔을 것 같아요, 주관식에서. 자, 봅시다. 주머니에 1, 2, 3, 4가 적혀져 있는 흰 공 4개가 있고 숫자가 3, 4로 적혀져 있는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그 다음 줄이에요.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져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시행에서 4개를 뽑는데 그 4개 뽑을 때 1, 2, 뭐 예를 들어서 5, 4 이렇게 4개 뽑힐 수도 있겠죠. 8시 4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8시 4가지를 모두 다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와 같은 것이 있을 때만, 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이 뭐 됐다? 축소. 자, 조건명령 문제죠. 그러니까 표본공간이, 그러니까 조건명령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호를 써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표본공간이 축소됐구나. 그럼 내가 표본공간을 다시 구성해야겠구나. 아, 그래서 얘는 표본공간을 다시 구성한다. 근데 이 구성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중에서 네가 관찰해봐. 그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표본 공간 구성부터 하는 것이 시작이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흰 공이 1, 2, 3, 4가 있죠. 선생님 검은 공을 이 색으로 쓸게요. 자, 3, 4, 5, 6, 7 3, 4, 5, 6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때 해야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문제 다시 써보면은 결국 꺼낸 공에 몇 개 꺼냅니까? 4개 꺼내는 거죠. 4개 꺼낸 공에 같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여기까지가 내가 하고 싶은 표본 공간의 구성이고, 그 안에서 첫 번째 여기까지 딱 보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분자 들어가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 고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검은 공이 2개 있다. 이제 여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 공에 꺼낸 공에 같은 수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흰 공만 봤을 때는 같은 수가 없어요. 검은 공만 봤을 때도 같은 수가 없어요. 즉 흰 공과 검은 공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시작 역시 케이스 분류입니다. 표본공간을 구성할 때. 근데 생각을 해봐봐. 야, 어차피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돼서 네가 카운팅을 했으면 이 안에서 얘 교집합을 보니까 다시 또 이 케이스 분류를 또 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까지 같이 생각해 준다면은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같은 수가 있다는 얘기는 3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흰 공과 검은 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3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다고 치면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4, 그 다음에 검은 공 4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케이스 분류를 하다가 선생님 잠깐만요. 그런데 3, 3, 4, 4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3, 3만 있고 얘는 4, 4만 있고 여기는 3, 3, 4, 4 이렇게 있을 때까지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분류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힘들어져. 해봤으면 알 거야. 왜냐면 이거는 3, 3, 4, 4가 같은 수가 이렇게 2개 존재할 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4, 4만 존재할 때 여기는 3, 3만 존재할 때인데 문제가 어떤 게 생겨버리냐면은 그럼 이때 얘랑 네가 나름대로 배반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는 4가 2개 뽑히지는 못하지만 4가 하나 와도 돼요. 그죠? 4가 하나만 뽑히면 되잖아요. 이때는 그냥 다른 거잖아요. 또는 4가 안 와도 돼요. 근데 여긴 4가 2개 오면 안 되는 거죠.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서 좀 막혔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냐면은 3, 3이 있어. 그러면 나머지 몇 개를 더 뽑아야 돼요? 4개니까 2개를 더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3, 4를 뽑았어.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더 뽑잖아요. 근데 이 중에 그렇죠. 4, 4가 올 수 있어요. 여기에 4, 4가 들어올 수 있고 4가 하나만 올 수도 있고 4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방금 거기에서 세 번째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 지점을 얘가 다 포함하라고 했죠. 만약에 이걸 지워버렸을 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 여기 4, 4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4, 4가 뽑히면은 나머지 6개 중에 2개 더 뽑는데 그때 3, 3이 뽑힐 수 있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세 번째를 무시하고 그냥 구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야. 조금 더 선생님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제가 중복이 발생 안 하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져야 돼요. 잘 봐. 보통 출제자가 너네들 문제 풀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 풀었지만 이게 13번이었나? 13번이랑 19번 문제에서는 확률 문제였지만 그때는 또는 이라고 해서 출제자가 케이스 분류해줬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네가 케이스 분류한 거잖아. 물론 내가 케이스 분류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케이스 분류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목 발생하는 걸 네가 체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갑자기 눈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류하다가. 자, 그래서 항상 케이스 분류 연습 잘 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서 한번 봅시다. 3, 3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나머지 6시 2가지가 있을 거예요. 15가지죠. 표 공간이 15개 있는 거예요. 원소가. 여기 몇 가지 있겠습니까? 6시 15가지 있겠죠. 그런데 표본 공간이 그럼 몇 개입니까? 원소가 몇 개입니까? 30개? 이러면 안 되겠죠. 왜? 여기도 3, 3, 4, 4, 4, 4, 3, 3.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2번 카운팅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답을 내본다라고 하면 2개를 더한 게 15 더하기 15인데 여기에 3, 3, 4, 4가 있으니까 하나를 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내가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이제 뭘 보는 겁니까? 검은 공이 2개 있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케이스 분량을 보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15가지 표본 공간이 15, 15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하나 요 경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에서 검은 공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근데 이미 3, 3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 공이 하나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이 6시 2를 뽑는 과정에서 6시 2를 뽑는 과정에서 검은 공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이 15가지 중에는 분명히 이 1, 2, 4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의 관심 확률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를 뽑아줘야겠죠. 그래서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있는 경우의 수만 갖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30원. 즉 여기에 6시 중에 4, 5, 6. 즉 30원. 그리고 나서 하얀색 공 중에 역시 30원. 그럼 9가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15가지 중에서 9가지만 내가 구하는 확률이고 나머지 6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껌껌이거나 흰이라서 껌이 3개 되거나 흰이 3개 되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경우도 얘랑 똑같으니까 이 더하기에 대해서 얘는 고배법칙으로 할게요. 근데 중복 발생하잖아요. 여기도 3, 3, 4, 4, 3, 3, 4, 4. 근데 3, 아니야 색깔 맞출게. 3, 3, 4, 4라는 구성은 3, 4, 3, 4. 검은 공이 2개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카운팅 됐을 거고 또 여기서 카운팅 됐겠죠. 여기서 카운팅 됐을 거고 카운팅도 됐겠죠. 왜? 곱하기 1을 x니까. 그럼 뒤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29분에. 그래서 이 나형 시험지에서는 선생님이 이 얘기하는 이유는 나형 풀란 얘기가 아니라 나형 시험지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객관식과 주관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객관식에서 니네들이 1번, 2번 선제 보면은 다 29분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약에 여기서 30이라고 했어. 그럼 객관식 보니까 29야.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풀 수 있겠죠. 왜? 분모가 다 29니까. 근데 주관식은 그런 게 없잖아요.
P분의 Q라며. 두 개 다 진짜 자연 쓰면 답인가? 아닌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올지 객관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3월부터 강조했어요. 주관식으로 연습하세요. 모든 확률 문제 경우에서는 다 주관식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9이 18 빼기 1이니까 17이에요. 이게 객관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웠겠죠. 그렇죠? 나영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29분의 17. 약분 안 되죠? 답은 46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선생님 이쪽 다 정리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확률 문제가 계속 나오고 확률 문제에서 다 케이스별로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미적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다 보지 않으니까 좁다 보니까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미적분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난이도가 사실 30번 정도? 그죠? 우리 극한으로 정의된 거 그거 빼고는 사실 그렇게 막 어렵게 출제된 게 없었죠.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을 통해서 내가 이제 확률 문제나 경우의 수 문제를 다시 한번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너무 미적분에만 쏠려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미적분에 좀 집중을 하긴 하겠지만. 알겠지? 과목은 밸런스 공부하되 이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인지될 거는 확률 문제 이번에 좀 많이 나왔네. 수능에서는 똑같이 밸런스 있게 나올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되게 부담감이 크구나. 그지? 결국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 맞추는 것도 목적이고 미적분 문제 다 맞추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의 가형 친구들의 소망인 것도 맞아. 하지만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몇 점짜리예요? 4점짜리입니다. 알겠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라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봬요.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